관련된 사항이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시위도 하고 규탄도 하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지금 국민의힘 정부 여당에서 이 사항에 별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이게 요즘 와서는 흐지부지하게 지금 국민들도 굉장히 관심도 빠져 있는데 보상국 TV에서 그동안 민경욱 전 국회의원이 인천 연수원에서 이 부정선거 관련돼 가지고 엄청나게 투쟁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상황이 돌아가고 있고 앞으로 그분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지난 선거 때 보면은 특히 서울시 같은데 동사무소가 423개 정도 되는데 본투표에서는 이겼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당에서. 그런데 사전투표에서 득표율이 63%대 27%로 지는 바람에 서울에서 국회의원 수가 근소한 차로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 불행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전투표라든지 또 지난번 부정선거 개표를 했는데 그 당시에 부정선거 증거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다시 한번 좀 여론화하기 시키기 위해서 민경욱 전 국회의원을 고소국 TV에 좀 출연하셔가지고 한번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정선거 투쟁을 우리 자유파 시민사회단체에서 아주 치열하게 그동안 했습니다. 그 의미와 성과가 작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부정선거 캠페인, 부정선거 방지 투쟁 얘기가 나올 때마다 드리는 말씀인데 옛날에 제가 시골에 살 때 어른들이 논토길 가고 산길 갈 때 꼭 지팽이 하나 들고 다니면서 옆에 풀들을 툭툭 치고 다녀라. 그래야죠 뱀들이 놀라서 도망간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거를 이제 타초경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풀을 쳐서 뱀을 쫓는 거죠. 저는 그동안 우리 부강대를 비롯한 부정선거 감시운동을 했던 분들이 바로 그 집행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톡톡 쳐서 저것들이 부정선거 하려고 그런다고 계속해서 호루라기를 불고 경종을 울렸기 때문에 저것들이 부정선거를 해도 마음 놓고 못했고 함부로 못했고 조심하다 보니까 야 이러다 걸리면 죽겠다 싶어서 포기한 사람들도 있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2020년은 상황이 달랐죠. 그때는 전국주사파 정권 하에서 대놓고 했기 때문에 특히 사전투표는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투표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나가지고 대부분 지역에서 당시에 전국주사파 정권이 집권당인데 관광버스 2대 3대씩 빌려가지고 표도관광 시켜준다고 데리고 가서 아무 동네나 가서 자 투표합시다. 이래가지고 사전투표가 몰표가 만들어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판에 투표함을 바꾸고 안 바꾸고는 그 다음 문제고 일단 사전투표를 그런 식으로 조직동원 방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정선거에 대한 총체적인 실체적 규명과 실체적 진실 규명과 그에 상응하는 사법 처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이 문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길을 쏘고 이걸 막아왔어요. 재판 자체, 투표한 개표 자체를 지연시켰어요. 왜 이제 김명수 체제가 곧 바뀌게 되고 그리고 선관위도 이제 전면적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이 2020년에 있었던 부정선거의 실체가 머지않아 드러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부정선거를 획책했거나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가 앞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그건 그렇고 그건 지금까지 부강대나 부정선거 투쟁을 했던 분들의 공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그랬는데 2022년 우리가 대선에서 이기고 나서 대선 때도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우리들은 의심합니다. 그런데 이기고 난 다음에 2022년 6월에 지방선거 있었잖아요. 작년 6월에. 지방선거 관련해서는 부정선거 논란이 거의 없죠. 혹시 들어보셨나요? 거의 없죠.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권자입니다.
저 종북주사파가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종북주사파가 선관위를 컨트롤하고 종북주사파가 사법부를 컨트롤하고 할 때에 부정선거가 가능했던 것이지, 우리가 정권 잡았는데, 우리가 정권 잡은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선거가 치러지니까 부정선거 시기가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집권 세력입니다. 야당이 아니에요.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부가 관리하는 선거입니다. 우리가 집권 세력이 돼서 우리 행안부가 전국의 선거 조직을 관리하고 우리 대통령에 의해서 조직이 개편될 선관위가 선거 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종북주사파 정권과 부정선거를 이슈로 정말 목숨 걸고 싸운 분들의 그 성과와 역할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지만, 정치 지형이 완전히 바뀐 상황에서까지 계속 부정선거 얘기를 하면 무슨 말이 되는가 하면, 윤석열 정권이 부정선거 저지를지 모르니까 감시하자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들이 부정선거 이슈에 나서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당선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부정선거를 끝까지 밀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선거가 잘못됐으니까 재선거하자는 얘기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우리 대선 이겼는데 그때 부정선거가 있었어요. 그러면 대선 부정선거였다고 계속 주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선 다시 하자는 얘기를 우리가 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대선에서 우리가 부정선거가 일부 있었다는 의심이 있더라도 대선 부정선거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0년 부정선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은 그것대로 엄격하게 조사하고 사법 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것들이 정권을 잃었기 때문에 더욱이나 아주 악착같이 부정선거를 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경계하되, 이미 우리가 집권 세력이고 우리가 선거 관리의 주체가 되어 있다는 정치 지형의 변화를 잘 인식하고 염두에 두면서 이 문제를 다뤄야 된다. 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여기까지인데요. 네, 반갑습니다. 재경 대구향 회장 최원임입니다. 네. 고성부 박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감합니다. 그리고 나라사랑 인문학 강좌는 나라사랑이 고향사랑이라는 양재공 회장님의 뜻에 따라 매월 외국 강사님을 초청해서 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는 8월 15일 나라사랑 걷기대회를 올림픽 공원에서 수천 명이 모여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수도권에 있는 TK 출향이 10만, 20만, 30만 명이 결집해서 모이면은 내년 총선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한민국 정치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명하신 고성국 박사님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예, 뭐 좋은 말씀이시고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는 대통령 선거하고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선거구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TK의 한 표나 호남의 한 표가 다 똑같은 표로 계산이 되는 건데, 반면에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로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TK에서 뭉쳐도 거기 국회의원 한 명 뽑는 거예요. 막 TK에서 막 전국 최다 득표 나왔다, 막 85% 득표했다. 그 표 조금 나눠서 서울에 누구한테 줬으면, 이게 고점에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확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전략도 다를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저는 뭐 자세히 설명 안 드리셔도 아시겠지만 수도권이 늘 접전지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권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투표율을 얼마나 높이는가에 의해서 수표가 결정돼요. 차이가 승부가 나는 경우가 롯데 선거를 보면 30개에서 한 50개 가까이 됩니다. 1000표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 쪽 유권자, 우리 쪽 사람들 1000명만 더 나갔으면 이길 수 있는 선거인데 지는 경우들이 비일비재다. 수도권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수도권의 이 재경 이 TK, 재경, 대구, 경북 이 도민회가 재경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구 경북에 있는 분들보다 그런 면에서는 훨씬 더 정치적으로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실 수밖에 없는 위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호남 향으로 똑같아요. 호남에 있는 분들이야 90% 이상 그저 파란색 어딘지 찾아서 찍을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재경 호남 향이에요. 근데 그동안 제가 좀 여러 선배님들께는 언짢은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재경 호남 향후의 활동만큼 과연 재경 대구 경북 향후회가 활동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했냐, 목숨 걸고 했냐, 그걸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회장님 말씀을 기회로 진짜 내년에 우리가 뛰어야 선거 이길 수 있다, 이런 각오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저도 부탁 말씀드립니다. 여기 아까 선보셨습니다. 장원희 연석이요. 고박사님, 좋은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근데 원래 고박사님에 대해서 그 명성은 익히셔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TV에 여러 번 나와가지고 그야말로 정치 평론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하시고, 그야말로 제가 다른 방송을 안 보더라도 고박사님 나온 방송은 끊임없이 12시간 되도록 잡아주고 본 사람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방송에서 고박사님 얼굴이 통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정치 안정을 받았느냐, 방송국에서 일부러 너무 잘하니까 견제를 했느냐,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박사님이 전화하는 걸 물어볼 수도 없고, 이래서 오늘 이 가요 상태에서 여러분에게 질문이 되겠습니다만은 왜 방송을 출연 안 하시느냐, 이걸 묻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압력을 받아서 잘렸습니다. KBS, MBC 지상파에서 저를 먼저 쫓아냈고요.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먼저 쫓겨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상황을, 그러니까 2016년 가을 상황입니다. 그때를 여러분들 잠깐 떠올려 보시면, 처음에 저 좌파 종북주사파들이 탄핵은 주장했지만 설마 탄핵까지 가겠냐? 자기들도 미심쩍어 했어요. 그래서 문재인이가 처음부터 촛불 집회에 안 나와요. 안철수가 뭐 앞뒤 모르고서 막 먼저 탄핵하자고 그러고 서명하자고 그러고 촛불들이 모인 다음에 문재인이가 뒤늦게야 시커머니 셋째 줄 정도에 앉아있다가 그 다음날 집회에서는 둘째 줄로 가고, 그리고 마침내 연단에 올라가서 마이크 잡고 이제 탄핵을 주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 중국주사파들도 탄핵 주장은 하지만 진짜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걸 이제 만들어낸 게 저 박지원이하고 제가 이름 진짜 얘기하기 싫은데. 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신자들이 없었으면 탄핵은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2016년 가을, 이때는 그야말로 공중전의 시대였어요. 지상파 종편에서 탄핵이냐 아니냐, 탄핵 말이 되냐 아니냐 갖고 막 싸울 때거든요. 그때 말씀하신 대로 저는 뭐 거의 모든 방송에서 탄핵은 헌정 중단이고 뭐 말도 안 된다 이러고 좌파들로 싸움을 했는데, 어느 날 지상파에서부터 저를 빼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2017년에 마침내 탄핵 당했잖아요. 탄핵 당할 때 저는 TV조선의 저녁 프로그램 진행자였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 석 달 만에 그 프로그램이 없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들은 거로는, 뭐 저한테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제가 들은 거로는 저 문재인 종북주사파 쪽에서 고성국이 프로그램을 폐지하면 TV조선 재승인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없어지니까 저 하차당했고, 그리고 나서도 TV조선의 패널로 2년, 3년 했어요. 활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5번 나가다가 4번 나가다가 3번 나가다가 그랬는데, 결국은 2020년 총선 지고 난 다음에 완전히 퇴출당했습니다. 2020년 4.15 총선 지고 나서 일주일 후에 TV조선에 재승인이 걸려 있었어요.
그때 재승인을 앞두고 저를 완전히 퇴출시켰습니다. 그 후로 제가 어떤 지상파 종편 방송국으로부터 나와달라는 요청을 받지 못하고 지금까지 있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한 석 달 전에 KTV라고 하는 게 있죠. 정책방송. 그거는 이제 정부의 정책을 홍보하는 정부 방송입니다. 거기서 저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얘기 좀 해달라고 해서 나가기 시작하고, 한 달 전에 연합뉴스 TV가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저 좌파하고 토론 좀 해달라 해서 이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조금 더 방송 기회는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제 사정이 그 사이에 바뀌었어요. 저는 제가 여러분들 선배님들 앞에서 그냥 헛소리 한다 셈치고 한 말씀 드리면, 저는 지금 고성고 TV의 영향력과 고성고 TV 시청자들의 그 열성이 KBS, MBC, TV조차 못지않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상파나 종편에서 나오라고 그러는 걸 거부하지는 않겠지만, 제 고성고 TV 방송 시간과 겹치면 저는 당연히 고성고 TV를 먼저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성 TV 방송을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면서 시간 여유가 생기고 방송사의 출연 요청이 맞으면 제가 마다할 이유는 없죠. 앞으로 더 자주 지상파 종편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저기 한 분 더 있는데요. 또 저기 세 분이 지금 손 드셨으니까 질문을 한꺼번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마지막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그 문학 강의 가슴이 확 뚫립니다. 공감이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원 전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이라도 지금 3선 4선까지 하면서 줄타기 또는 상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국회의원은 이런 사람이 하면 안 된다. 앞으로 국회의원을 하려면 이런 자질 정도는 갖고 공부하고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촌철살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국회의원을 제대로 뽑을 수 있습니다. 3선 4선 대도 않은 사람이 왜 합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다른 두 분 아까 손 드셨는데 같이 질문 받을게요. 예, 아까 두 분 손 드셨는데. 예. 예, 저는 좀 새로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2030의 문제입니다. 네. 앞으로 정권을 재창출하려면은 저쪽에는 호남 향후에 있고 이쪽에는 영남 향후에 또는 대구 경북이 있는데 어느 정도 비율이 맞춰 간다고 봤을 때에 지금 대학생 운동이 사라졌는데 그걸 좀 부활시킬 수는 없겠는가? 네. 자세히 보니까 각 수도권 대학에 중국 유학생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4만 명이 장학하고 있다는데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는 참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학생 운동을 다시 부활시킬 수는 없겠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두 질문으로 할까요? 예, 마지막으로요. 네,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부회장님. 예. 네, 저는 질경 향후의 최인영입니다. 제가 고성국 대표님께 좀 질문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가, 정말 우파가 맞는가, 그리고 그분도 지금 좌파들 속에서 공부를 하고 거기에서 뼈가 굵어진 그런 분이시고, 또 김건희 여사님께서도 우리는 좌파야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는데 정말 우파가 맞는가? 그렇지만 우리는 또 우파로 믿어야 되겠죠. 그럼 어디까지 하면 우리는 성공적인 정치가 되는가? 우파 정치가 되는가? 4.3이 그대로 유지가 돼도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파 정권을 창출했기 때문에 성공적인 이 우파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니 저 마지막에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하십니까? 네, 지금 세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2030 세대 문제인데요. 2030은 그 세대적 특징이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2030도 한꺼번에 2030으로 엮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20 초반이 있고 20 중반, 20 후반이 있고 뭐 30 초반, 중반 다 자기들끼리 다르다고요. 그런데 이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개성과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한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세대도 아니고 누가 한다고 해서 따라가는 세대도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그리고 현실적이고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타산적이기도 하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생각하는 핵심 가치. 근데 2030 세대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공정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정이라는 건 뭐냐면 누군가가 특혜를 받는 것에 분노하는 거죠. 그런 세대적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유파가 바로 그런 2030 세대가 제대로 그 코드를 맞춰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애들의 우리 2030 세대가 그렇기 때문에 뭐 점심값 1,000원으로 해줄게. 1,000원 학식. 애들이 그러면 대학생 애들이 뭐 싫다고는 안 하겠지만 그걸 갖고 감동받지는 않아요. 1,000원 학식 때문에 내 소중한 한 표 주겠다 이렇게까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핵심을 정확하게 짚고 그 2030의 코드에 정확하게 맞는 우리의 그 마인드와 비헤이비어와 비전과 이런 거 있습니다. 그 핵심은 말씀드린 대로 공정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정이야말로 우리 자유파의 핵심 가치거든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가치 중에 하나가 공정입니다. 공정한 경쟁이에요. 자유민주주의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공정한 경쟁, 시장경제에 있어서의 공정한 경쟁. 그러니까 정부 부처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유파의 핵심적 이념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서의 합리적 핵심이 바로 공정이라고 하는 점을 2030 세대가 이해만 한다면 저들이 종북주사파의 헛된 소문에 놀아날 리가 없어요. 우리가 그 코드를 제대로 찾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베이스를 깔고 공정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2030 세대와 윤석열 후보가 대화가 됐던 거죠. 그래서 저는 2030 세대를 접근하는 방식이 이런 그 세대적 특징에 맞게 코드 매칭을 잘 해서 접근해야 되는데 지금의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이 그런 식의 코드 이해를 잘 못하고 있다. 그래서 열심히는 하는데 이게 자꾸 헛방이 나온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자유파 맞냐? 저는 자유파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법치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자기 신념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자유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준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아주 확실한 자유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믿는데요. 어디까지 믿냐? 다 믿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법치를 자신의 핵심적인 철학으로, 핵심적인 국정 철학으로 지금 구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어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부터 끝부터 자유파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평생 누구랑 만나서 얘기할 때도 나는 자유파야, 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법치를 신봉해 맨날 이 소리만 하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박근혜 정부 때 쫓겨갔다가 문재인에 의해서 중앙지검장하고 검찰총장으로 막 3단계, 4단계 막 건너뛰어서 파격적으로 발탁된 그 현실 속에서 문재인 정권 때였으니까 검찰총장이 주로 만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저 문재인 정권의
이러저러한 그 사람들이었겠죠.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놀고 뭐 이렇게 술도 마시고 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했다는 그런 말도 뭐 한두 마디 나왔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건 그냥 우리가 세상사의 물리를 아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아유 뭐 그때 그랬겠지 하고 넘어가는 문제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으로서 윤석열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라고 하는 자유우파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이냐, 좀 그건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또 사람은 뭐 잘 안 변한다고도 하지만 끊임없이 또 진화되고 변화되고 발전되는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정치권 입문 과정에서 그동안에 저 문재인 종북 주사파들과 그 정권 하에서 지검장하고 총장하면서 또 얼룩지고 했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인데 그것들이 다 정화되는 과정이 정치권에서의 검증 과정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이 되는 과정, 대통령이 된 이후에 국정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국정 철학, 자유우파로서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라는 데 대한 확신이 더 강하고 내면화되고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점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총선 공천 관련된 말씀인데요. 저 똑같이 말씀드릴게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이념을 함께하는 자야발적인 정치 교사입니다. 정당은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치 이념을 함께하는 자발적인 정치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정당에서 공천을 받으려면 그 정당의 정치적 이념을 대표할 수 있어요. 국민의힘이 우리 자유우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구현하는 자유우파의 정당에서 공천을 받으려면 자신이 나는 자유민주주의자이고 시장경제 신동자이고 법치 신동자라고 하는 것을 적어도 공천을 주는 당원들에게, 국민들한테 입증해야 돼요. 그걸 입증하지 못하는 자는 절대 공천 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정치인은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가 검증하잖아요. 종북 주사파들한테 박근혜 대통령 팔아먹었던 자들은 입으로 무슨 소리를 하든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부역했던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한테 공천 주면 안 되죠. 또 종북 주사파 정권 5년 동안에 우리의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우리의 시장경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법치가 완전히 무너져 내릴 때 야당 정치인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최소한의 역할과 의무도 하지 못했던 자들이 한 번 더 해보겠다고 나서는 자들한테는 절대 주면 안 되죠. 그 자들은 행동을 공격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115명 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중에 어떤 자가 부역자인지 어떤 자가 최소한의 자신의 의무도 하지 않고 눈치만 보고 있었던 기회주의자인지 출세주의자인지 개인적으로 다 저 나름대로 판단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번부터 115번까지 쫙 말씀드릴까요? 90% 바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게 공천에 관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바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옥석을 가려내고 싶은데 아마 저것들이 너무 무서워서 저한테 그런 기회를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내년 총선의 기준, 내년 총선 공천의 기준은 이기는 총선, 그러면서 우리 자유우파의 핵심 가치를 구현한 사람, 구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지난 정치 과정을 통해서 그 핵심 가치에 위배되고 부역하고 소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존했던 자들한테는 공천 배제로 처리를 하는 그런 공천이 필요하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립니다.